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죠? 별로, 장이, 월요일 시작인데 별로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죠? 주말에, 제가 아침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그 주말에 그동안, 1월달, 연말부터 오늘 1월달 아니면 전략 후강, 이래 주장하던 하락을 외치던 그 유명한 어떤 유튜버들께서 다 전략을 바꿨더라고요. 정강 후약이다. 전반기 강하다. 또 이런 식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거를 보면서 왠지 또 약간 찜찜하더라고요. 또 분위기 이래 몰아가면 이것도 빠질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그죠? 그렇다고 그렇게 현재까지 그래 위험 신호가 보이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월 달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빠졌다 이래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빠져주면 다시 또 바닥, 2중 바닥, 3중 바닥 다진다는 그런 기분으로 추매를 해도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위험 요소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개인이 코스피에서 한 7,900억, 코스닥에서 1,500억 매수하고 외인, 기관, 양시장 다 팔았어요. 그런데 기관이 코스피에서 5,000억 넘게 팔고 코스닥에서 한 1,100억 팔고, 그래서 하락을 주도한 것은 또 기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장을 약간 하락을 유도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 볼 수 있는 게요. 장 시작부터 그 안철수 테마주들 왁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별 종목 이런 것을 약간 어떤 흐름을 나쁘게 흘러가게 하는 요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종목을 바닥에서 적당히 샀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떤 안철수 테마에 이래 엮였다. 그러면 팔아먹고 나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무슨 안철수 테마 이런 거를 겨냥해서 그걸 보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정치 테마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심지어는 이래 보니까 어떤 정권방송 링크인지 몰라도 어떤 지인이 링크를 걸어서 이래 보내주던데, 그걸 보니까 애널이라고 분석 추천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이거는 안철수 관련주라서 공략을 해봐도 되고 어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치 테마라는 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디에서. 가고 또 그거는 솔직히 투자라 하기보다 그냥 투기에 가깝죠. 투기. 그러면 주식판에서 투기 아닌 게 어딨냐.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약간 거론을 해보고 싶어요. 주식과 경제, 그죠? 과연 이게 같이 가느냐, 동행해서 가느냐, 진짜 어떤 주식이 기업 논리, 경제 논리로 움직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실제와 어떤 괴리는 있다, 갭은 있다. 그렇지만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어떤 걸 깔고 간다. 이런 개념인데요. 물론 정답은 아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식시장의 테마, 아니면 어떤 요인이 주식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 볼게요. 물론 이거는 주관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중에서도 어떤 챗봇 이런 게 챗 GPT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닌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얼마만큼 아느냐, 해봤느냐, 어플 다운받아서 직접 구현을 해봤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진실을 알고 실제 세상은 어떻느냐를 알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테마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상인지 있는지 없는지 거짓인지 참 이것도 구별도 못하고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진실을 안다는 건요, 내가 항상 퇴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탈출을 해야 되겠다, 언제쯤 물러나야 되겠다, 그걸 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요, 물론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스타트업 기업인데 진짜 운이 좋은지 돈을 잘 버는지, 그죠? 일론 머스크가 이 기업에다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만들어냈죠. 그럼 여기에서 이 회사가 인공지능이란 것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전에도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뭔가를 끄집어냈어요. 발표도 했고, 또 우리도 가끔 접해봤고, 시작은 알파고라 할 수 있지만, 그죠? 지금 보면 엄청나게 몇 년 사이에 많은 발전을 하기는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나온 모든 것과 이번에 나온 이 챗GPT 얘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 레벨로 따져보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합친다고 보죠. 모든 것에 합친 것을 단계를 한 1단계라고 표현을 한다 하면 이번에 나온 얘의 존재는 무한, 단계를 표현하기조차도 힘들다는 거죠. 1000, 만, 10만, 100만 비교 불가.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냥 장난감으로 변해버렸어요. 수많은 업체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접목을 했어요. 접목을 했는데 얘랑 비교를 해보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인공지능 이쪽 분야에 어떤 한 30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느냐? 써보니까 어떻느냐?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터미네이터다. 우리는 이제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다. 왜? 얘한테 모든 것을 다 뺏기게 생겼다. 쇼킹하다. 무섭다. 어느 정도 선까지 얘가 만들어질지 정말 어떤 공포스럽다더라고요. 와,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쇼킹해? 근데 얘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많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장난감이다. 얘에 비하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대응하기 위해서 살아남는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나라에서 한 100조, 1000조 돈 들고 가서 이 회사 지분을 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 쇼킹한 어떤 그런 어떤 그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랑 가장 가까운 근사체에 있는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교 불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도토리 키재기였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희망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희망도 사라졌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도, 그러면 얘네들이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떤 틈새로 공략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토론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쭉 나름대로 어떤 찾아낸 게 어떤 주식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란 이 분야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현재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때요?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 잘 알고 있는 물론 저도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했지만 코난 테크놀로지 아니면 솔트럭스 비교 불가 그 정도로 좀 많이 처진다. 그러면 솔트럭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데이터 댐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댐. 어떤 방대한 자료, 데이터 댐이라는 것을 얘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과 시간만 주어지면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무기라도 하나는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솔트럭스를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봤고, 두 번째로 보면 그나마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앞으로 네이버가 뭔가를 끄집어낼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뭔가를 보여줄게 하고 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일까? 약간 그거는 좀 미지수. 근데 네이버가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또 뭔가 협력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기에 같은 협력 파트너로 있는 회사들은 또 한 두세 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역시도 돈은 못 벌어요. 돈도 못 벌고 부채 비율도 엄청나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미 가격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일단은 지금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있냐? 틈새를 공략하는 거. 인공지능이란 것도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범위가. 너무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모든 것을 100%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노리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하이퍼리얼이라는 어떤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하이퍼리얼이라는 이 기술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최근에 있죠. 그 테레비를 보세요. 테레비 광고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야놀자 광고할 때 보면 그 그죠? 송혜 선생님 막 광고하는 거 봤죠. 그리고 컴투스에서 프로야구 선수 최동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좀 존경하는 선수죠. 최동원 선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 전에 그 댄스 가수 듀스라는, 그죠? 김성재, 이런 가수를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서 텔레비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자호, 또 서지원이라는 그 당시 아이돌 가수였는데 좀 빨리 이래 떠났죠. 이런 가수들 요즘 많이 보여주고, 가장 최근에는 그죠? 김현식, 그 이후에 또 아이유랑 김광석 같이 공연을 하는 어떤 컨셉으로 갖고, 또 전원일기, 그죠? 거기에서 응삼이 아저씨 역으로 나온 분이 다시 살아서 딸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부분이 나왔죠. 이제 그런 부분이요. 뭐냐면 하이퍼리얼이라 그래요. 이것도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김광석이라는 이 사람을 살려내서 현실감 있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데이터와 기본적인 것을 갖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부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생성 AI라고 또 불러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아이유와 김광석 아니면 김현식의 공연 이런 것을 유심히 봤어요. 보면서 정말 리얼해요. 리얼하고 좀 마음이 짠하고 어떤 그런데,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까? 이 기업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감성으로 추억으로 뭐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별 볼일 없는 거죠. 수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걸 실제 써먹지도 못하고 사양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익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얘가 돈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관점에서도 요즘은 많이 본다는 거죠. 이 회사가 요즘은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하죠.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가면 갈수록 어떤 국가이든지 급격하게 발달하는 게 감성, 추억, 이것을 좀 약간 묶어서 이야기하면 장래 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장래 산업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장래 산업에서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죠? 응삼이 아저씨를 영상으로 이렇게 자식들이 만나는 거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장래 산업에 속해요. 추억. 그러니까 어떤 스타나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화 시킬 수 있다. 단 문제는 너무 돈이 많이 들면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얘를 얼마만큼 싼 가격에 대중화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뭐로? 하이퍼리얼이라는 이 기술로. 이 하이퍼리얼 이 기술은요, 응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챗봇 같은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챗봇은 일종의 약간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어떤 파트너 역할을 해요. 얘한테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내 지금 몸 상태가 이렇고, 그러니까 내 건강검진표를 네가 보고 내한테 가장 맞는 식단을 가르쳐줘 하면 얘가 뚜루룩 검색해가지고 지금은 뭘 먹는 게 좋겠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퍼리얼은 그 전달해 주는데 누구처럼 누구 목소리로 전달해 주느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요즘 오디오북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 오디오북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오디오북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딱 시작해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 왜? 전문 성우가 없어요. 또 그 전문 성우의 몸값은 너무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이 성우가 책을 읽고 그 오디오로 전환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이 사람이 1년 동안 몇 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경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한테 맡기니까 좀 리얼감, 생동감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누군가가 돈을 내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돈을 선뜻 내고 볼 수 있는 품질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하이퍼리얼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요, 제가 있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요. 책을 뭐 10권짜리 책이 있다 하면 1권에 한 몇 페이지만 제가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 제 음성이, 제 어떤 목소리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자체 분석에 들어가요. 그리고 몇 문장만 읽어주면 나머지의 모든 1권부터 끝권까지의 그 모든 것을 제 목소리 버전으로 변환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저는 실제 이 책 오디오북에 참여한 것은 한 10분인데 근데 나머지 부분을 얘네들이 변환을 해서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김현식 목소리, 김광석 목소리, 응삼이 아이씨 목소리, 뭐 송혜 선생님 목소리, 이런 식으로 살아생전 목소리의 짧은 부분의 데이터를 갖고 완벽하게 다 복원을 해버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른다. 물론 이것을 범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나쁘게 볼 수 있지만요. 이것을 산업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애기한테 책을 읽어줄 때 가장 좋은 목소리는 엄마, 아빠 목소리거든요. 어느 스타 목소리보다. 그러면 내가 책을 읽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오디오북을 짧은 부분을 내가 내 목소리로 변환을 시켜버리면 한 5분, 10분만 투자해서 변환하면 그 모든 책들이 아빠가 읽어주는 책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엄마가 읽어주는 책으로 변해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음성, 영상, 이미지, 텍스트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돈으로 연결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지만 지금은 그죠? 많은 부분이 최근에 보면 JTBC에서 대선 방송했을 때도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TV 광고 이런 부분도 했죠. 그러면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서 김광석이 김현식이 콘서트를 하듯이 사이버 가수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은 실제 활동하는 그죠? 그 에스펀가 그런 가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여자 가수들 이런 사람들도 요즘은 그죠? 그 사이버 상에서 막 신곡을 발표하고 그 리얼하게 막 춤을 추고 하면서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막 1억 뷰가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퍼 리얼이라는 이런 기술은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다. 단 어떤 분야, 인공지능 분야에서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우리가 지금 익숙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회사는 자이냅스라는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이냅스는 비상장 기업이라는 거죠. 비상장이 뭔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테마가 확 난무하는 이 단계에서 충분히 먹힐 거는 같은데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요, 실제 그래요. 우리가 뭐 코난이나 뭐 솔트롭스나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막 초급등을 했지만 진짜 경제 논리로서 이 회사 갖고 있는 기술을 비교해 보면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 그거 인공지능 아니야. 이런 취급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경제 논리는 틀리다,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주식 논리에서 보면 그러면 자이냅스라는 이 회사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중들한테 익숙하거든요. 그 광고 만든 회사, 아이유랑 김광석 공연한 거 유튜브 들어가 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완전 리얼하잖아. 그거 만든 회사야. 하면 바로 먹히죠. 와, 먹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비상장 기업이다. 그런데 그까지만 알았는데 대부분 호기심에서 찾아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스닥에 있는 회사가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확실한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이냅스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코스닥에 보면요, DGI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DGI, 이 회사가 자이냅스라는 지분을, 이 회사의 지분을 11%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1%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는 얘가 11%라는 게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발휘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이 DGI라는 이 회사의 관점, 그게 중요해요. DGI는요, 표면적으로는 그 컴퓨터 유지 부품 내지는 그 카트리지, 잉크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뭐 어떤 뭐 그렇게 돈도 잘 벌진 않아요. 그렇다고 쫄딱 망한 회사도 아니에요. 뭐 적당히 뭐 연간 한 100억 매출해서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버는 회사? 뭐 그 정도예요. 그렇다 돈을 왕창 까먹지도 않아요. 그냥 뭐 전 세계 한 50몇 개국에 컴퓨터 뭐 유지 부품 이런 거 팔아서 뭐 적당히 그냥 뭐 저것끼리 뭐 그냥 먹고 사는 그 정도 아주 쪼매난 회사예요. 그런데
부채는 거진 없어요. 부채비는 거진 없고 유보율은 한 900% 이 정도 되니까 망할 회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급성장도 급락도 없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매력적인 것은 시총이 300억대밖에 안 된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과 자사주 지면 한 40몇 프로. 시총이 300억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이넵스라는 지분 11%를 갖고 있어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먹힌다는 거예요. 왜? 어중이 떠중이 온갖 이상한 회사들도 그죠? 인공지능이라는 발만 담가 놓으면 최근에 다 급등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얘는 엄청나게 핫해요. 너무너무 핫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 게이츠가 또 수십조를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래 나오고 구글에서도 지금 검색 엔진 새로운 걸 개발 못하면 완전히 챗봇에 도산한다. 망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전 세계 인공지능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단순한 잠깐의 테마로 끝나지는 않아요. 진짜 어떤 산업에 엄청난 획기적인 어떤 소용돌이 태풍을 몰고 올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처음에는 모든 인공지능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요. 다 같이 올랐다가 지금 빠질 거 빠지고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진실 게임 들어가는 거죠. 얘는 가짜, 무늬만 있는 애야. 이런 애는 필요 없어. 이런 애는 주가가 끝없이 빠질 거예요. 왜? 가짜라고 판명이 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틈새 시장이든 뭐든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또 다른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항해서, 챗봇을 대항해서, 챗 GPT 얘를 대항해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이넵스 이런 회사 정도만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추풍낙엽 별볼 없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실제 인공지능과 어떤 이 경제 논리로 보면 이게 현실이다. 얘는 거대한 공룡, 최상위 포식자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존재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 업체를 보면 그냥 이제 알에서 갓 부화한 뿅아리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 뿅아리가 티라노사우루스 싸워서 이길 확률은 그죠? 아예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하나씩 있다. 근데 이런 이런 애들은 얘가 안 하는 분야, 얘가 안 하는 놓친 분야를 틈새를 파고들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 얘는 없다.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세력이라면 DGI를 이용해서 얘를 부각시키는 거죠. 얘는 너무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광고들을 최근에 너무 많이 제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건드려 두면 그 회사야 충분히 알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총이 너무 가볍다. 시총이 300억대인데 그렇다고 망할 회사도 아니다. 이 정도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전판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 그죠? 시총이 낮다는 거는 뭐죠? 얼마든지 튕겨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시총 3천억짜리를 3조 만들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시총, 그죠? 300억짜리를 3천억 만드는 거는 훨씬 쉽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떤 주식시장 이런 개념을 그냥 제 관점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다. 그냥 주식과 경제 논리 거기에서 서로 배치되지만 어떤 주식 논리로 보면 DGI라는 이 회사는 굉장히 소위 작전하기 딱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테마는 항상 그래요. 얘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직접적으로 다이렉트가 아니고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절대 뭐 어떤 테마는 특히 그래요.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에 몰빵하고 뭐 이런 거는 자살행위죠. 이런 어떤 테마 같은 이런 거는요. 그냥 여러 테마가 있으면 그냥 하나 그냥 뭐 내가 이 돈 없어도 괜찮아 할 정도의 소액으로 한번 그냥 툭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대충 던지면 뭐 한 100만 원 사가지고 막 이거 재수 없으면 한 2, 30만 원 꼴고 재수 좋으면 100만 원 샀는데 와 이게 막 200만 원, 300만 원 되더라. 이런 어떤 요행수, 재수 이런 거를 바라면서 급등을 바라면서 접근하는 게 테마지. 그죠? 이게 뭔가 어떤 가치 투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이거 어떤 만약을 한다면 소액으로 해야 된다.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죠? 최근에 너무 좀 핫했어요. 인공지능이 핫하고 또 쉽게 안 죽어요. 죽나 하면 다시 부활하는 듯 모습 보이고 죽나 하면 부활하는 모습 보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쪽 분야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한테도 뭐 이런 어떤 질문이 많이 와요. 지금 이 정도 조정받았는데 이거 사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 돈을 버는 테마가 있고 돈을 못 버는 테마가 있고 최소한 진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실과 어떤 주식의 대응. 이거는 서로 알고 대응을 해야 이거는 그냥 돈을 못 버는 테마야. 그러면 내가 적당히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거는 미래가 있는 테마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물려도 뭐 내가 최악의 경우 장투로 가면 언제든지 탈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최근에 보면 그죠? 이 어떤 경제 전망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장이 복잡해요. 또 뭐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핫해지고 비싸다 하니까 요즘 또 수소에 대해서 또 약간 뭐 부각을 막 하고 그래요. 다음은 수소는 현실성이 있나? 아니면 수소는 어떤 기업이 또 오르나? 이런 것도 보니까 많이 논쟁이 붙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주식의 관점에서 봐야 하지만 그래도 경제 논리, 학습 논리,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진실은 뭐다? 이걸 알고 주식을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의 실체는 있다. 아무것도 없다. 헛상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근데 여기에서 막 끝없이 뭔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이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차라리 인공지능보다는 그죠? 뭐 VR, AR에서 이제 넘어가서 XR, 뭐 조만간에 보면 뭐 구글 글라스 이런 것들이 막 시판돼서 나올 거예요. 차라리 뭐 XR이나 이쪽 분야로 뭐 전문성이 있는 이런 기업에 파고드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 생각해요. 앞으로 뭐 인공지능 이쪽 분야에 막 계속 배팅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위험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죠? 어디까지나 주식쟁이로서 저희의 관점이지 뭐 정답은 아니다. 이 부분은 염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